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선생님이 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23.6%, 즉 4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선생님은 20%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2006년부터 같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역대 최악의 결과라고 하네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이 떨어지고 임금 인상률은 1%대에 머무르고 미래에 받을 연금은 낮아지고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직이 극한 직업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또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면서 선생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교육부는 2024년, 25년도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올해보다 10에서 18%대 줄이기로 했고 26년, 27년에는 올해보다 최대 27%나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존재감이 어릴 적에 느끼던 것과 달라진 건 비단 우리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5월 15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굉장히 쉽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장기간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그 일정 중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만났다고 하죠. 차량용 땡땡땡, 이 공동 개발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문의 세계 1위 기업인데 이제는 비메모리 즉 시스템 땡땡땡 여기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수출 효자 상품이고 수출 1위 상품인데 최근 들어서 많이 부진하죠. 다시 힘을 내야겠습니다. 이 세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말 쉬운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배터리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많아요. 배터리도 좋죠. 근데 배터리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서는 하진 않으니까 4884님이 1등 하신 거 아니에요. 4884님이 1등 해야지라고 보내주셨는데 1등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 아이템은 어떤 건가요? 네, 45일 넘게 지연되어 온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잠시 후에 발표가 됩니다. 유력한 인상안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고요. 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지수도 오늘 공시가 됩니다. 이번 달 금리 재산정 시기가 온 분들은 이자 부담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우선 신축 아파트 부실공사 등 하자 문제와 입주 지연 문제 살펴보고요. 오프닝에 선생님 수 줄어든다고 했는데 오늘 일면에 한 신문에서 소아과병원 가려면 새벽 2시에 오픈런 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관련해서 한국의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남성의 소득 수준이 낮으면 혼인을 늦게 하거나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예진 소장이요. 네. 오늘 오전에 지금 아침부터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네.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 오늘 발표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까지인지는 아직은 안 나왔네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이 킬로와트 시당 일단 8원 인상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7원이냐 8원이냐를 두고 좀 의견이 갈렸었는데 네. 여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8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당정협의회가 지금 열렸는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더는 요금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데 당정 뜻이 모아져서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에너지 수급 안정과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좀 고민하고 있다 그랬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뭐 잠시 후에 발표가 되겠지만 일단은 나온 걸로 봐서는 취약계층 지원 대책 또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 적용을 하고요. 인상분 적용의 경우에는 사회 배려층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또 뿌리기업은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또 농어민에 대해서는 3년간 3분의 1씩 분산해서 분할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전기료를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유력한 거 이제 킬로와트당 8원 정도 오른다라는 네. 거. 네, 요 정도 오르면 국민들의 부담은 얼마나 더 커지는 걸까요? 일단 또 다른 안이었던 킬로와트 시당 7원을 올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한 2,440원이 오르고요. 네. 그다음에 유력한 안인 8원 인상이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사용량으로 좀 따져봤을 때 한 달에 2,790원 정도 오를 네. 전망입니다. 8원 인상으로 한국전력이 얻을 수 있는 적자 감소 폭은 올해 하반기 2조 3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추가 인상인데다가 지난 1분기에만 6조 원의 영업 손실을 낸 거를 생각하면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정부와 여당은 일단은 두 자릿수 인상은 지금 냉방 수요가 앞당겨지는 이제 지금 높아지는 여름철을 좀 앞두고 이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한전이 재무 개선을 위한 자구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의 남서울본부 빌딩 등 이런 부동산 자산을 좀 매각하고 또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을 추진해서 오는 2026년까지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발표된 계획보다 5조 원 넘게 규모가 더 커진 건데 한전이 사실 워낙 그 서울에 알짜 부동산들이 굉장히 부동산 많죠. 예,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에 여의도 남서울 본부 매각 그리고 또 서초구의 한전 아트센터 3개층 등 전국의 10개 사옥의 외부 임대를 또 추진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또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자산을 팔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온비드에 따르면 올해 한전이 매각을 진행할 물건은 이제 총 72건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 중에 12%에 해당하는 9건만 낙찰이 됐고 나머지는 유찰 또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봤을 때 30% 넘게 낙찰됐는데 지금 반토막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자구안을 내놓은 게 뭐 당장은 아니고 2026년까지 이렇게 좀 장기적인 계획이기도 하고 그냥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팔아야죠. 그래서 네. 또 세금이 계속해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한 8원 정도 인상되면은 가구당 한 달에 2,970원, 연간으로 따지면 33,500원 정도 4인 가구 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거고 가스요금 인상도 같이 결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에 우리 난방비 폭탄 사태 겪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에 1분기 요금은 동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가스요금도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인상이 결정됩니다. 근데 인상폭은 지난해 인상분인 메가줄당 5원 47전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1, 2원대 안팎의 소폭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공사도 올해 1분기 말 기준 미수금이 지금 11조 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요금 인상이 좀 쉽지 않은 만큼 가스공사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역시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상 결의를 열었는데 2급 이상의 임직원들은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반납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얼마가 이제 확정이 되는지는 나오는 대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이 당정 협의회가 끝나고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인상안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완주 기자 아이템 들어보죠. 최근에 그 신축 아파트에서 부실공사 사례가 연이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 내용 전해 주신다고요? 예. 일단 그 5월 들어서 신축 아파트 총 5단지 정도에서 부실 시공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일단 인천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에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천의 또 다른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슬래브가 붕괴하기도 했고요.
그 전주 한 아파트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이제 건물 안에서 인분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일은 좀 잦았었는데 최근에는 비가 내리면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 누수 피해까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신축 아파트 부실 시공이 입주하기 전부터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는데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완결되지 않은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분쟁 조정 건수가 한 3천여 건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피해 사례는 더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실 시공의 원인부터 체크를 해봐야죠. 원인부터. 예, 일단 뭐 가장 먼저 꼽히는 게 먼저 아파트 건설을 주도하는 시행사와 이를 실제로 짓는 시공사가 다른 경우가 가장 네. 많은데요. 시행사는 공사에 따라 별도 업체에 하청을 줍니다. 근데 하청업체가 이를 재하청하는 구조로 이어지면서 비용이 줄어들고 여기에 맞추다 보면 부실 시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에서 사람의 인분이 발견된 사례 자주 뉴스에 나오거든요. 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하청을 받은 영세 업체가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일부러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건설사나 관련 분들한테 들어보면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끝내야 하다 보니까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일이 내려가서 화장실을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그 인분 같은 경우에 뭐 봉지에 넣어서 시멘트와 같이 묶거나 숨겨서 아파트를 완공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2021년, 22년에 원부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거를 시공사 측면에서 좀 철근 같은 거 몇 개 빼먹은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있는데 이건 좀 제대로 한번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방법은 좀 없을까요? 예, 일단 시공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맞게 건물이 지어졌는지 이제 감독하고 관리하는 감리제도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공사가 자체 준공률이 한 3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70%는 하도급을 주는데 이 하청업체들이 영세합니다. 그리고 감리업체 같은 경우도 영세한데요. 준공 전에 체크를 해야 하는데 감리업체도 영세하다 보니까 부실 시공에 대한 사후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영세한 감리업체의 경우에는 대형 시공사나 시행사의 눈치를 봐서 감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가 선분양,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건설사가 부실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다 지은 다음에 판매하는 후분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예. 많거든요. 그래서 후분양 확대 또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단 물건을 다 팔아놓고 만드는 거다 보니까 각별히 신경 쓸 필요도 약간 좀 동인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어지는 문제들도 많아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들 계속해서 피해가 좀 이어지는 케이스들 나타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처럼 부실 시공으로 인한 입주 지연 혹은 건설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라서 준공이 늦어지면 이제 입주가 밀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포항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해 1월에 입주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밀리면서 4월에야 입주를 시작했고요. 인천의 일부 아파트는 내년 2월에서 5월로 3개월 정도 입주가 이미 미뤄졌습니다. 입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입주 일자에 맞춰서 이사 계획을 짜고 뭐 아이의 신학기 개학 등 계획도 세우는데 이 피해를 보면서 좀 항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재 수급 문제나 자연재해, 태풍 같은 게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면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피해 보상은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를 두고 이제 입주자들과 건설사가 소송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어예진 소장. 네.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자영업자에게 가장 크다라는 네. 조사 결과가 있네요. 네, 이거는 한국금융연구원이 낸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금리가 1%포인트 인상이 되면 대출자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DSR이 평균 1.9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 원금을 갚기 위해서 나의 연소득에서 1.94%를 더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중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네. 대출자의 특성별로 금리 인상의 영향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DSR이 2.43%포인트 상승해서 가장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소득 대비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또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해드리기는 했지만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거고 또 부실 가능성이 자영업자가 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통계로 증명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대출 금리가 조금 하락세를 네. 보이고 있기는 한데 그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오늘 발표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앞으로 나의 대출 금리가 더 오를지 안 오를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자영업자든지 개인이든지 대출도 결국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오늘 발표되는 코픽스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달라지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오른다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코픽스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 거거든요. 이 코픽스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도 하는데 그냥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돈을 조달해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은행이 돈을 조달해 올 때 낸 이자율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통은 은행도 그 예금 받는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들이 예금 받을 때 금리를 얼마로 받았냐? 얼마를 내주고 예금을 유치했냐. 그 평균값이 코픽스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이 코픽스에 저마다 사람마다 다른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가 정해지죠. 조금 전에 지금 이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인상이 확정이 됐네요. 지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기는 킬로와트당 8원, 가스는 메가줄당 1.04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예진 소장이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킬로와트당 8원 정도 오르면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33,500원 정도 부담이 이제 더 커진다라는 거죠. 월간으로는 2,790원 정도. 아이고, 조금 있다가도 뭐 아마 애프터 서비스 시간에도 이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더 길게 좀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코픽스 이야기로 돌아가서 볼까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코픽스, 그러니까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그 바탕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더 내려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변동금리라는 건요. 보통 6개월마다 조정이 되는데 지난해 10월 기준 코픽스가 3.98%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 발표되는 4월 그 기준 공시에서 코픽스가 지난 3월 코픽스인 3.56%보다 0.4%포인트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코픽스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왜 이거를 6개월 전하고 비교를 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0월에 코픽스가 적용된 대출을 받았거나 금리가 조정됐던 대출자라면 금리 재산정 시기가 이번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조금 내린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 전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코픽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이유가요. 이렇게 코픽스가 6개월 전 대비 낮아졌다는 거는 은행들이 예금 이자를 낮추면서 결국에는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졌다는 결과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구나 하고 슬슬 그러면 집을 사도 되나 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왜 최근 뉴스를 보면 뭐 잠실 어딘가에서 집값이 뭐 다시 올랐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뉴스가 이제 일부 사람들이 대출 금리가 그러면 고점을 찍은 건가 하는 생각을 반영한다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코픽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완주 기자에게 마이크가 갑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소득이 낮을수록 결혼을 못한다라는 통계, 그렇죠? 통계 결과죠. 예,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6세에서 30세,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죠. 남성의 소득 하위 10% 중 결혼 경험이 있는 비율이 8%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득 상위 10% 양극단인데요. 소득 상위 10%의 결혼 경험은 29%로 소득 하위와 상위 결혼 비율이 한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10%는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결혼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31세에서 35세 소득 상위 10% 남성은 75%가 결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6세부터 40살 미만 남성은 그 비율이 90%까지 늘어나고요. 45세까지는 96%, 50세까지는 소득 상위 10%의 98%가 결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세 정도 되면 소득 상위 10%는 100명 중에 2명 빼고 다 결혼한다 이런 의미고요. 네. 반면에 소득 하위 10%는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는데요. 30대 초중반은 결혼 비율이 30%, 30대 중후반은 47% 정도로 소득 상위 10%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했고요. 40대 중후반이 돼도 소득 상위는 10명 중 9명이 결혼을 하는데 소득이 적다면 한 10명 중 7명 정도만 결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가장 낮은 남성들이 결혼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낮았다. 이게 사실 소득이 가장 높은 여성들하고 소득이 가장 낮은 남성들하고 결혼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또 한번 통계로 확인이 된 거네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소득이 비슷한 남녀가 결혼하는 비중, 즉 끼리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좀 많이 낮다는 예, 결과도 있네요. 맞습니다. 앞서서 이번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비단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남성의 혼인 지원에 관한 연구가 드물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특히 남성 소득 수준과 혼인율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남성들의 평균적인 경제력이 과거보다는 좋아졌잖아요. 근데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인데 남성의 소득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관심이 좀 적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또 이건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보통 남성은 소득이 높고 여성은 소득이 낮은 결혼 케이스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소득과 학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한국의 소득 동질원 지수가 1.16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수가 1배에 가까울수록 남녀가 소득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만나 가구를 형성하는 사례가 많다는 건데요. 네. 한국은 조사국 중에 가장 1에 가까운 1.1배였습니다. 이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평균 수치는 1.6배였는데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 다른 쪽이 한쪽보다 한 1.6배 정도 부자인 경우가 많다라는 게 글로벌 평균이라는 거고요. 이제 한국의 혼인 패턴이 이렇게 무작위에 가까웠다는 건데요. 이는 한국의 혼인 형태가 이전 시대에 주로 보였던 남성 소득자, 여성 무급자 형태로 일반화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에 더해서 다른 분석 대상국에 비해서도 특별히 더 무작위적이라는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결혼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이다. 이 추정인데 이게 약간 해석하기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땡땡땡 세 글자 용도에 따라서 메모리, 비메모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보를 저장할 때는 메모리 땡땡땡, 계산이나 정보 처리를 할 때는 비메모리 혹은 시스템 땡땡땡 이렇게 부르죠. 세 글자입니다. 경기도 이천이나 경기도 평택의 특산물이기도 하죠.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7413님 삼성전자 소액주주로서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1212님 성공예감은 우리 생활 경제의 배터리죠라고
오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배터리. 배터리도 좋죠. 배터리 좋죠. 그리고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건 그 삼성그룹이 배터리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안 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퀴즈로는 아까 삼성전자 이렇게 빗대서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성그룹에서는 SDI가 배터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2587님이 땡땡땡 예, 정답 보내주셨고요. 1등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200등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뽑아드렸습니다. 200등 하신 2587님. 그리고 8995님이 실체도 없는 주식 투자를 미끼로 무작위로 보내는 폐해에 대해서 공론회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건의를 해 주셨는데요. 진짜 우리나라 그런 스팸 문자. 그렇죠. 막 주식 추천해준다, 막 급등주 알려준다, 손실을 복구해준다 이런 너무 심한데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예.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해결책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해결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995님이 이렇게 긴 문자 보내주시면서 정답 메모리라고. 그 뒤에 세 글자인데 메모리가 아니라 그 뒤에 세 글자인데 아무튼 여러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혹은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고 거래 많이 하십니까? 중고로 사는 것, 중고로 내다 파는 것. 우리나라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25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만큼 그런데 사기 거래, 또 분쟁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3정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 법적인 문제, 중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도 중고 거래 좋아하세요? 예, 저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빼놓고 살 수가 없죠, 요즘에. 네. 자, 그런데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1위를 보니까 실제로 내가 사려고 했던 상품하고 실제 내가 받은 상품이 다르다. 이런 그 접수 결과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노트북이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모델 번호, 거기 있는 숫자나 뭐 알파벳 하나에 따라서 막 성능이 많이 차이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럴 때는 뭐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일단 중고 거래는 개인 간에 거래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한데요. 네. 일단 전자상거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온라인에서 물품을 산 소비자가 계약서 수령 후 7일 내 청약 철회를 한다. 쉽게 말하면 나 사지 않겠다. 네. 내가 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그 부분을 철회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요. 문제는 개인 간에 거래한 경우에는 중고거래 판매자는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의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일단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하신 경우 일단 플랫폼 업체 책임을 전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개자 역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는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문제 삼아야 되느냐.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법 580조의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하자 있는 물건, 내가 전혀 계약상 기대했던 성능과 이런 기능에 미달하는 물건을 보냈다라고 하면 계약 해제, 그러니까 계약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을 원점으로 돌리면 주고받았던 돈, 물건 같은 건 서로 상호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남습니다. 결국에는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직접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례는 어떻습니까? 뭐 예전에 어떤 사례 보니까 뭐 전자제품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열어보니까 벽돌이 택배로 왔다. 네.
제대로 물건을 안 보내주는 판매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거는 거의 사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사기 사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데요. 하지만 당사자가 시간 비용을 들여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해당 플랫폼에 자체 조정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직접 본인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계약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요. 네. 조정을 중재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플랫폼 업체에서 주재를 했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분쟁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점은 소송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 그리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시기에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네. 말 그대로 단점은 조정이다 보니까 사실 벽돌을 보낸 가해자가 판매자가 아예 조정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떤 강제성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소를 하고 민사로 이 본인이 피해보신 금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가 남게 됩니다. 아이고. 근데 또 그 민사소송까지 가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소송 비용도 네. 많이 들고 실익이 있을지는 또 별개의 또 고민거리입니다. 반대로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물건 한 2, 30만 원짜리 팔기로 했는데 다른 사겠다는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특정한 사람이 자기한테 팔아달라라고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저 안 살래요. 마음이 변했어요 하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약금을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건지. 사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경우죠.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였다라고 하면 구매자가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를 취소하게 되면 본인은 그 예약금을 말 그대로 내가 이 물건을 산다는 걸 전제로 돈을 걸어놓은 개념이기 때문에요. 네.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처럼. 다만 반대로 판매자가 취소를 하면 이 예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서 이 계약을 원점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네. 일단 예약금을 특히 중고거래 그리고 온라인상 거래에서 미리 받아두시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약금을 걸지 않았던 경우에는요. 그럼 위약금을 물어라. 내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 더 좋은 가격으로 팔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팔지를 못했다.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시고 싶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손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별도로 실제로 손해를 봤다면 그 부분을 입증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사실 예약금을 구매자 입장이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는 걸어두시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아이고, 근데 저도 뭐 중고거래 종종 합니다만은 이거 예약금 걸자는 사람은 또 거의 없어서. 그렇죠. 네. 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뭐 물티슈라든지 뭐 네. 커피 믹스 뭐 이런 거 비품을 가져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이제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네. 이거 당연히 문제 되겠죠. 당연히 문제됩니다. 뭐 소확행이다라고 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뭐 그렇죠.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뭐 한두 개를 내가 집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 날 좀 먹어야지 이 정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네. 횟수가 굉장히 작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가는 물품의 비용이 상당하다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되는 겁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비품 관리 담당자가 내가 관리하는 물품을 빼돌린다. 이게 바로 횡령인 겁니다. 보관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빼돌리면 횡령. 그리고 비품 관리자가 아니라 일반 직원인데 커피 믹스, 물티슈, 볼펜 빼돌렸다. 그렇다면 이건 형사상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왜 흔히들 이제 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내가 이제 중고로 거래를 했다면 그걸 샀다면 네.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고의범을 처벌하는 게 형사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그 범행에 조력하거나 가담하거나 수성한 경우에 이 처벌을 받는 건데요. 실수로 과실로 처벌하는 건 별도 규정이 있어야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 취득죄에 내가 혹시 해당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살 때에는 전혀 몰랐는데 훔친 물건. 훔친 물건이라는 건 법적으로는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절도나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불법으로 얻은 재물
이라고 규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작물을 단순 취득했다라고 해서 처벌은 받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걸 정말 작물인지 인식해야 처벌이 가능한 건데요. 아. 사실 굉장히 통상의 시장가보다 너무 낮게 판다, 급하게 판다 이러면 작물임을 인지했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100만 원짜리를 갑자기 막 50만 원에 판다. 좀 이상하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작물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찰에 적발이 됐을 때 그럼 내가 이 산 사람 입장에서 돌려줘야 되는 건지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성년 일단 자녀가 네네. 부모의 물건을 부모님 모르게 무단으로 내다 파는 경우들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당히 많죠. 일단 민법상요.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행위는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는 부모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랑 거래를 한 구매자는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안전장치로 추가해 놓은 게 사수를 쓴 경우,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성인인 것처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또 이 구매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노트북을 팔겠다. 내가 대학생이다. 라고 하고서요. 부모의 노트북을 2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판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산 사람은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미성년자와 관련해서는요. 제한 능력자라고 봅니다.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민사상 제한 능력자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런 법률 행위, 계약 등의 행위를 원점으로 돌릴 때 원래 받은 돈과 이 노트북을 등가적으로 교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행위로 인해서 법률 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민법 14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성년자가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팔고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50만 원을 친구들과 노는데 썼다. 네. 지금 수중에 50만 원만 들고 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이 구매자는 50만 원만 돌려받고 노트북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거는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사실로 내가 이 부분을 원점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요. 나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대학생입니다. 이 정도 얘기한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네. 거의 위임장을 위조했달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성인임을 굉장히 안심시켰달지 이런 경우에 보호해 주는 게 또 판례의 입장이긴 합니다. 이야, 근데 이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뭐 신분증 보여달라. 그렇죠? 뭐 위임장 네. 가져와라. 라고 하기도 참 곤란하고. 쉽지 않죠. 어렵네요.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게 해외 직구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한 물건 이거는 교환이나 환율이 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걸 중고 사이트에 되팔 때 또 주의할 점도 있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면세품인지 아닌지 상당히 관건이 되는데요. 관세나 부가세를 정당하게 납부하고 내가 해외 직구를 했다. 네. 이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한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해야 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사업성을 갖고 이 부분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얘기가 되는데요. 계속 물건을 판매하면 소득세 탈루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미등록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거다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내가 개인이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면세 한도의 물품을 구입해서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이 부분 반송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이 물건을 쓰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이 부분을 국내에서 팔게 된다면 본인은 세금 내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득을 보고 또 사실 세금이 붙은 정도로 물건을 판매했다라고 하면 판매 횟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느 금액을 총 토탈로 판매했는지 여부를 가려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낸 상품이냐 안 낸 상품이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먼저 갈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중고로 거래해서는 안 되는 상품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네. 음식과 관련해서는 중고 거래를 원칙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개봉 후 음식 재판매 안 되고요. 네. 수제식품, 수제청도 중고로 거래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류, 담배 이 부분도 허용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도 중고로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굉장히 엄격하게 식약처 등에서 규율을 하기 때문에요. 뭐 비타민, 유산균, 루테인 등 성분이 함유된 건강 보조제 등 거래하실 수가 없고 당연하게도 한약도 포함됩니다.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샘플, 수제 비누도 이 부분은 제조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판매,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제 비누도 그렇고 화장품 그렇습니다. 샘플도 안 되고 종량제 봉투도 안 되고. 오늘 많은 거 배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옵니다. 오늘 아침 6시 27분에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해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에서 진도 3의 흔들림이, 충북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국내 발생 지진 중 가장 강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원자력 시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관심 단계를 내렸던 지진 위기 경보를 오늘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지진 비상 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내일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78명, 위중증 환자는 150명, 신규 사망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해외 투자들 많이 늘리고 계시던데 특히 일본 쪽 투자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최근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에 이어서 일본 주식이 2위라고 하네요. 중국 주식은 조금 내려간 것 같고요. 일본 주식만 한 3조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어서민 성선화 대표와 함께 일본 시장 상황부터 그 투자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선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시장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수익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역시 수익률. 네. 네. 사실 연초에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사실 좀 중국이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더 일본이 반등을 했는데요. 지난 15일 금요일 기준으로요. 니케이 225 지수가 29,388.30을 기록했거든요. 네. 이게 2021년 11월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일본 지수가 왜 이렇게 잘 오르냐? 사실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네, 일본 기업들이 올해 아마 지난해 순이익이 아마 2021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엔데믹 이후에 엔저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업종별로 보면은 사실 제조업은 별로 안 좋았는데 비제조업 부분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이제 종합 상사들이 처음으로 순익 엔조원 시대를 열어서 굉장히 돈을 잘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본 경제는 마냥 안 좋은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네. 보니까 증시는 막 최고가 가고 있고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일본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그 여부일 텐데 어떤 부분을 네.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사실 두 가지 포인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이슈입니다. 이제 외교 갈등이 살살 이제 좀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한일 관계도 약간 셔틀 외교 같은 것들이 있고 사실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를 보고 조금 놀랐었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고 300억 이상 투자하겠다 이렇게 니혼게이자 신문이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셔틀 외교 있자마자 이제 이런 기업 투자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외교적인 갈등이 해소가 될수록 경제도 조금 더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엔저인데요. 원래 이제 올해 4월 달에 신임 BOJ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면 지금까지 지속돼 하고 있었던 어떤 엔저 기조를 바꾸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이랑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막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일본 혼자 저금리를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예상과 달리 4월 말에 BOJ 총재가 우리는 이 저금리 기조를 지속하겠다. 그리고 우리 10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 0.25로 묶어두는 이 공개시장 조작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엔조가 당분간은 또 지속이 될 거라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두 가지로 봤을 때 당분간 이런 좋은 분위기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나 네. 홀로 통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 네. 그러면 구체적인 투자 방법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텐데 뭐 미국 주식하듯이 일본 주식도 개별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네. 가장 주목받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네, 사실 참 일본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 조금 더 막막하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일본에 대한 관심도 많이 없었고 그랬었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가 정말 그 투자의 대가를 따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카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2주 전에 이제 미국에서 워렌 버크셔 해서웨이 그 주총이 열렸었는데 네.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존에도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에 TSMC를 매도를 했는데 그건 대반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적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 상사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5대 상사에 대한 지분율이 한 6% 정도 되는데 7%까지 늘리겠다. 이거 굉장히 강하게 주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본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일본 5대 상사를 보면 미쯔비시, 미쓰이, 이토츠, 마르베니, 그다음에 스미모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우리도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일본 상사라고 하면 상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상사는 어떻게 보면 만물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모토 자체가 돈 되는 건 다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익이 되면 어떤 물건을 다 취급을 하는데 특히 요즘 일본 상사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광물 자원인데요. 이제 광물 자원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고 최근에 많은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고 그 중심에는 일본의 상사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딱 워런 버핏이 좋아할 만한 실적 잘 나오고 자원 개발을 통해서 미래도 대비하고 있고 또 배당도 잘 주고 맞습니다. 그런 일본 기업들 그 상사 기업들 6, 7개 보니까 신고가 행진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역시 버핏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투자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조금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네. 5대 상사 이름은 다 알고 있지만 이 5대 상사들을 개별 기업들까지 다 공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잖아요. 어렵죠. 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ETF 상품이 있는데요. 네. 노무라 상사도매 ETF입니다. 네, 티커명은 숫자인데요. 1629입니다. 네네.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본 시장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일본 시장에 가서 투자를 직접 해야 되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품 구성들을 보면은요. 일본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고 있는 5대 상사가 종목 그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미쯔이 물산, 이토츠, 스미모토 상사 이렇게 투자가 저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상품을 기업을 선택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골고루 분산 투자되는 ETF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나 테마 ETF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 리스크를 좀 낮추는 차원에서 네. 상사 기업을 묶어서 ETF로 투자하는 방법.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나 혹은 미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거의 비슷한 동일한 ETF 상품을 굳이 일본 시장에서 사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 일본 시장에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투자하고 싶은 어떤 테마의 ETF가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미국
일본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는데 지금은 엔저이기 때문에 지금 엔저가 다시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그런 전망들이 조금 더 우세한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ETF의 수익률 플러스 엔저가 엔 강세로 갔을 경우에 이제 환 차이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수익률을 더 볼 수 있고요. 사실 해외 투자를 해보면 이 환율에 대한 어떤 수익률 차이도 정말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환차익도 노릴 수 있지만 사실 그 환율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예상하는 것 자체가 또 쉽지는 않고요. 네. ETF도 어차피 주식처럼 거래를 하는 거여서 쉽지는 않을 텐데 국내에서 아예 일본 펀드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일본 펀드도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이제 일본 평균 수익률을 보면 한 13% 정도이고요. 뭐 다른 해외, 뭐 유럽이나 브라질, 인도 펀드 등에 대해서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국내에도 일본 ETF가 있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일본의 어떤 특정한 테마보다는 일본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톱픽스 지수 변동률을 2배 추종하는 그런 일본 톱픽스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4일까지 수익률이 벌써 22% 정도 수익률이 됐거든요. 네. 만약에 일본 시장에 직접 투자가 부담스럽다. 그리고 환전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할 경우에는 그냥 국내에서 일본 지수에 추종하는 그런 ETF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한일 관계 좀 개선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혜를 보거나 반대로 타격을 볼 수도 있는 것들 짧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2년 전이었죠. 네. 이제 일본에서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이제 반도체 부품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최근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이제 수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국내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약간 타격이 될 수 있지만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국내 반도체들한테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고요. 2부에서는 증시각도기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 글로벌 경제 이슈 그리고 증시 동향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보내주실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윤경님, 웨이퍼는 이것의 재료죠. 핵심 재료. 장명환님은 고3인데 이 학과를 지원하려고요. 잘 돼야 할 텐데. 아들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자. 아드님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산학 협력해서 대학교 때부터 공부 많이 하고 바로 또 취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 땡땡땡 학과도 인기 많다고 합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 정답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